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용익물권과 관련돼서 지역권, 지사권, 전세권을 보았고요. 자, 이 시간에는요, 이제 담보물권을 봅니다. 자,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종류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질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유치권과 저당권만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돼서 이 두 가지만 다루게 됩니다. 자, 먼저 유치권인데요. 자, 유치권은 이런 겁니다. 밑에 책에 나와 있는 예도 있지만은 제가 설명하는 예가 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예를 좀 기억하십시오. 자,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동산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가능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유치권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요, 뭐 이런 예를 보죠. 동산 유치권 간단한 것이니까 먼저 보죠.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제 시계를 한 1,000만 원짜리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계가 아주 멋진 시계가 있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선보러 가면서 이 시계 좀 잠시 빌려차고 가자라고 해서 시계를 잠시 빌렸습니다. 친구가 빌렸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뭐 빌려줬으니까 이제 그 대차 관계, 사용료를 주기로 했으면 임대차 관계라고 하고요. 사용료를 주지 않고 그냥 빌리면은 사용대차라고 한다. 사용료를 안 줬으니까 이제 무상이 되겠죠. 사용대차. 아무튼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이제 시계를 차고 선도 보고 이제 다 끝났는데요. 자, 시계를 차고 다니는 과정에서 아직 반환하기 전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 시계. 비싼 시계에 스크래치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갖다 주기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시계 수리점에 맡겼습니다. 병이라는 사람한테 시계 좀 수리해달라고 하는 거죠. 자, 시계 좀 수리해달라고 해가지고요. 병이라는 사람이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했는데요. 그 수리비가 얼마가 나왔냐면요.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1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 그러니까 시계를 이제 받으러 왔죠. 받으러 왔더니 병이라는 사람이 야 100만 원 달라는 거죠. 수리비라. 그래서 무슨 100만 원이나 나갑니까? 이게 비싼 고가의 물건이라서 수리하는데 좀 힘들어가지고 100만 원이 이제 받아야 된다 해서 수리비를 100만 원을 청구합니다. 자, 100만 원을 청구했더니요.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안 줍니다. 야, 그 100만 원은 없다라는 거죠. 자, 내가 100만 원 없으니까 돈을 못 주겠다. 돈은 못 주겠지만 일단은 시계부터 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만 원을 뭐 너무 비싸니까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서 일단 시계부터 달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이 병이라는 사람이요. 수리비 100만 원 주지 않으면은 나는 이 시계죠. 시계를 못 준다라고 해서. 자, 을이 지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죠. 반환을 청구하고 있을 때 병이라는 사람이 시계 수리비 100만 원 주기 전까지는 나는 반환 못 해준다. 못 준다라고 해서 인도를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유치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내가 유치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정당한 권리자가 반환 청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유치라고 하는 것은 그 반환을 거절하고 계속 내가 그것을 점유할 수 있다는 거죠. 반환을 거절하면서 계속 점유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유치권입니다. 유치라는 것. 이것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리비 100만 원에 대한 채권이 있죠. 채권. 이 채권을 전제로 해서 그 채권을 담보하는 것을 해요. 담보라고 하는 것은 보장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좀 편할 수 있죠. 담보라는 개념이 이렇게 좀 생소한 개념이니까. 이 100만 원의 채권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요. 이 사람 유치를 합니다. 만약에 물건을 돌려줬는데 돌려주면 100만 원 안 줘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안 주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반환을 거절하고 유치하고 있으면 야, 시계 가져가고 싶으면 100만 원부터 갖고 와라 이거죠. 100만 원부터 가져와라. 그러면은 압박을 가하는 거죠. 압박을 가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100만 원의 채권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거죠. 이러한 권리, 자신의 채권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이라는 단어가 이제 담보라는 의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 이런 권리를 이제 담보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거죠. 유치권은 담보물권이 됩니다. 담보물권은 항상 채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을 이제 피담보 채권,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는 피담보 채권이 되는 거죠. 자, 유치권은요, 약간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담보권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저당권이 되는데요.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릴 때는 두 사람 사이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는 거죠. 합의를 통해서
그래서 돈을 3억을 빌려주는데 돈을 빌리는 사람이 담보로 가져왔는데 이 담보가 1억 가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담보 안 받고 돈을 안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담보되는 물건이 2억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충분히 한 5억 정도는 받아낼 수가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 이제 설정 계약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통 담보권이 발생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설정 계약, 담보권을 설정하기라는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치권은요, 당사자 간의 유치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어떠한 계약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요, 시계를 수리해 달라. 그리고 이 사람은 수리해 줄 테니까 이제 수리비를 달라라고 하는 이런 수리비 관계에 대해서만 시계를 수리해주고 수리비를 주는 요 관계에 대해서만 계약이 있었던 것이지 이 사람에게 벽에게 유치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계약도 존재하잖아요. 이런 유치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이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법에서 당연히 인정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법의 규정에서 당연히 발생되는 권리다. 그래서 법정 담보 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약정 담보 물권, 약정에서 생기는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약정 담보 물권이고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환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요. 물권이기 때문에 또 담보권, 그러니까 법정 담보 물권, 법률의 규정에서 생기는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동산에 대해서도 유치할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도 등기 같은 거 필요 없고요.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을 전제로 하고요. 물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을이 만약에 병한테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게 되면은 난 수리비 받기 전에는 물건 못 준다라고 해서 을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계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이제 소유자죠.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직접 와가지고요. 야, 이거 사실은 내 것인데 을이 잠시 빌렸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맡긴 것이다. 내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달라고 합니다. 소유자니까 나한테. 진정한 소유자가 와서 달라고 해요. 이랬을 경우에도 이 유치권은 병이 가지고 있는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을한테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갑한테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즉 누가 오든지 간에 나는 100만 원 받기 전엔 절대 물건 못 준다. 이런 식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유치권에 해당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니까 부동산 유치권 예를 들어보죠. 자, 여기요, 어떤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 5층짜리 뭐 빌라가 있다고 해보죠. 빌라, 5층짜리 빌라가 있는데. 이게 오래돼가지고요,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 각 빌라들이 한 시가 10억 정도 되는데, 오래돼가지고 이제 이것을, 지금 현재는 시가 10억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각자 이렇게 평수가 좀 늘어나게 하면서, 자,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그 집값들이 한 2억 정도 뛴다라고 해보죠.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한 1억 정도가 세대마다 든다라고 해보죠. 그래서 1억들을요, 이 사람들이 10세대가 있는데 1억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H건설회사, 뭐 현대건설이랄지 여기 건설회사에 맡겼습니다. 리모델링을 건설회사한테 맡겼어요. 자, 건설회사한테 맡겨가지고 리모델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 10세대니까 10억이죠. 그래서 10억을 받기로 하고 리모델링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 건설회사가요,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대금이 10억이 되겠죠. 10억에 대한 공사대금. 공사대금이니까 10억에 대한 이제 채권이 발생을 하는 거죠. 채권이. 다 끝냈어요. 그래서 채권이 이제 발생해서, 자, 다 끝났으니까 10억 달라고 했습니다. 10억 달라고 했는데, 이때 이 사람들 1억씩을 다 모아가지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대장이 있어가지고, 대표자가 있어가지고, 갑한테 10억 원을 맡겨놨습니다. 여기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데, 또 병적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한테 10억을 맡겨놨는데요. 이 갑이 10억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10억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10억을 못 준다는 거죠. 10억을 못 주니까는 보통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딴 데로 나가서 살고 있겠죠. 그러다가 공사 기간이 1년이다 그래서 1년 다 끝나가지고 다 끝났으니까 딴 데서 이제 월세로 1년 월세를 살고 있다가 다시 이제 이삿짐 가지고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와가지고 이사 하려고 했더니
이 H건설회사가 10억을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기 때문에 나 10억 받기 전에는 나 이 집 못 열어준다. 라고 해가지고요. 여기를 쭉 둘러쳐가지고요. 용역 직원들 다 동원해가지고 쭉 둘러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H건설회사가 소유자는 이 사람이죠.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는 돈 못 받았으니까 나는 이 물건을 유치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은 지금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이다 라고 해서 팻말같이 딱 써놓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유치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 세대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 못 들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 건물을 뭐 X라고 하면 X 부동산에 대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죠. 유치권. 이런 것들도 유치권입니다. 그래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들이 말하겠죠. 이 사람들이. 야, 난 돈 다 줬는데 갑이 갖고 튀어버렸다. 그래서 갑을 찾아서 너희들이 돈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H건설회사는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너희들은 내부 사정이고 나는 모른다. 일단 10억 받기 전에는 나는 여기 못 풀어준다라고 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죠. 딱 점유해버립니다. 그래서 인도를 거절하고 계속 점유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압박을 가하게 되면은 을은 어떻습니까? 이사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10억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름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빨리 보장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치권,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자기가 점유하고 있을 때, 유치하고 있었을 때만 유치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점유. 유치권이라는 것은 인도를 거부하고 이제 점유하는 거죠. 계속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점유를 상실해버리면 유치권도 바로 소멸해버립니다. 점유를 상실하니까 유치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해버려요.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만 유치권이 유지되는 것이지 점유를 상실해버리면 바로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트럭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막습니다. 못 들어가게 막는데 이 사람이 뚫고 들어가 버렸어요. 뚫고 들어가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살아버립니다. 이삿짐 여기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집은 누가 점유하고 있는 겁니까? 을이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유치권은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용역 직원들은요, 결사적으로 막아야 돼요. 못 들어가게. 그래서 뚫려버리는 순간 유치권도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결사적으로 막고 이 사람 결사적으로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항상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서로 싸우게 되면 서로 상처가 크기 때문에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적당한 선에서 이제 타협을 보기도 하는 거죠. 이 사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일단 열어줘서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제 뭐 보증서를 쓰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제 받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유치권은요,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유치권이 된다. 있다.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할 물건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은 바로 상실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요, 점유권을, 이 사람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치권이요,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유치권이 소멸해버렸습니다. 유치권은 이미 소멸해버렸기 때문에요, 유치권에 근거해서 물권적 청구권, 이런 것들은 행사할 수가 없어요. 물권적 청구권은. 자, 우리가 소유권이요, 누군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고 해서 내가 그 현실적으로 내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소유권이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훔쳐갔다고 하더라도 나의 소유권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근거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치권은 좀 이게 특이한 겁니다.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유치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은 소멸해버려요.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라든지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라는 것이요, 성립될 수가 없죠. 유치권이 없어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물권은 그 물권에 따른, 물권의 효력으로서 물권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고, 본권을 가진 사람은 본권에 기한 청구권,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물권이면서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점유를 상실하자마자 유치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어디 보시냐면요, 거기에 150페이지 보시면은요, 물권적 청구권 할 때 이런 게 있었죠. 밑에 5, 물권 변동 바로 위에 다른, 방가로 해서 다른 제한 물권에 준용해가지고요, 다른 제한 물권들도 다
물권적 청구권을 갖습니다.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러나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유치권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준용 규정이 없다. 이 말은요. 유치권 자체이자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유치권이 침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유치권 침해됐을 때도 청구하지 못하게 되면 그 방해를 청구하지 못하면은 유치권이 있으나 마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어떻게 보호됩니까? 함에 있어서요. 자, 유치권자는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권인 유치권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 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점유권도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점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점유가 침탈됐을 때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특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서론에서 양가로 2번 보시면 유치권의 개념이 나오는데 법정 담보 물권이다. 따라서 설정 계약도 필요 없고 법률 행위에서 발생되는 권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H건설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할 때 이 유치권은 부동산을 유치하고 있지만은 등기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설정 계약, 법률 행위를 통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행위, 설정 계약 필요 없고 등기도 필요 없고요. 다만 점유는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 자체가 바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이 된다는 것이죠. 유치권은 특이한 또 권리입니다. 자, 밑에 유치권의 이제 성립 요건 해가지고요. 법 조문이 있는데, 자, 보죠. 320조.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 자, 타인의 물건입니다. 자기의 물건을 유치권을 행사한다. 이런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는 안 되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음이나 수표 이런 걸 말하는데요. 유가증권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건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물건은 동산일 수도 있고 이제 부동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 부동산 다 가능하고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변제기에 있는데요. 변제기,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변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하지 않으면은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가 있다. 유치라는 것은 반환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빨리 돈 갚게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이름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이제 보장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담보 물권이라고 합니다. 자,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양가로 1번 보시면은 그건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유치권이 이제 성립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이죠. 채권이 있고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채권이 있고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저 밑에 보시면요. 다만 그 점유가요. 불법 행위로 점유가 개시됐다랄지,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점유라고 했으면 이 점유가 보호 가치가 있었을 때 그 점유하고 있을 때 유치권이라는 권리로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지, 그 점유 자체가 불법 행위로 점유가 이루어졌으면은 그 불법 행위까지 법으로서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요. 양가로 2번 보시면 목적물과 채권 발생 강에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자, 결련성이요. 이 말은요. 거기 위에 법 조문 320조 보시면은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생략하고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 채권은요. 이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에요. 물건에.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됩니다. 생긴 채권. 이 채권에 의해서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개념입니다. 자, 유치권은 굉장히 강력한 권리예요. 서로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어떻게 됩니까? 1억 받기 위해서 10억짜리를 유치해버리고 100만 원 받기 위해서 1000만 원짜리, 1억 원짜리를 이렇게 막 유치해버립니다. 유치해버리니까는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그 채권을 확보하는, 보장받는 기능을 하겠지만은 진정한 소유자는 어떻습니까? 돈이 갑자기 없어야죠. 물건을 못 받게 되는 굉장히 큰, 그러니까 권리의 당사자 간에요. 한 사람이 강하게 보호가 되면 다른 사람은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강하게 보호되지만 상대방은 굉장히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치권이 강력한 권리임과 동시에 상대방은 굉장히 약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 지위가, 유치권은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을 합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딱 정해놨어요. 자, 일반적인 담보물권이 이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이런 뭐 이렇게 요건들이 없습니다. 그냥 채권이 있으면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갖는 권리면은 다 저당권이에요. 그 채권은 어떠한 방법으로 채권이 발생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근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요, 아무 채권 가지고 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 유치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요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에 대해서, 뭐, 1,000만 원의 채권을, 돈을 예전에 빌려준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있었는데, 돈을 안 갚기 때문에, 을이 우연히 갑의 집에 놀러 갔다가 도자기, 뭐, 1억 원짜리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바로 가져와가지고 유치를 해버릴 수 있느냐. 또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갑한테 그냥 돈을 빌려준 채권입니다. 갑이 을한테 1억 원짜리 도자기를 잠시만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기간이 지나서 다시 돌려달라고 했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야, 나 1,000만 원 못 받았기 때문에 도자기 못 준다라고 해서 이 1,000만 원, 이 도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었던 이 1,000만 원의 채권,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자기를 유치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채권은 반드시 유치하는 물건과 굉장히 가까운 결련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걸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채권은요, 물건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요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보죠. 이건 이런 겁니다. 자,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자, 보죠.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요, 민법을 처음 보시는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지금 인문 강의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들이요, 우리가 다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알아야만 최소한으로 이 정도를 알아야 되고요. 사실은 그 이상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다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자꾸 반복을 해서 어차피 알아야 될 내용이라면은 한 번이라도 더 반복하는 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김문강에서 너무 어려운 내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 어차피 다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한 번 더 반복하기 위해서요,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 이해를 못 하시면요, 그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어차피 기본 강의에서 다시 또 자세하게 반복을 하니까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갑이 A라는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X 부동산이 시가가 10억 정도 된다고 해보죠. 시가가 10억 정도 되는데, 이 X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A라는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3억 원을 빌렸으면요, A라는 사람은 그 X 부동산 3억 원의 채권 있죠. 채권 확보를 위해서 X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당권.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3억 원의 채권이 있는데 결국 못 갚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매를 하게 되겠죠. 자,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래서 낙찰을요, 이제 을이 낙찰을 받는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을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시가가 10억이어가지고 10억으로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낙찰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가가 10억이었을 때 그냥 10억으로 낙찰 들어왔어요. 10억으로 낙찰 들어오게 되면 A가 3억을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7억을 소유자가 가져가게 되겠죠. 만약에 이 순위로요, 전세권자가 또 3억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먼저 A가 3억 갖고 후순위로 이 사람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갑이 가져가는 거죠. 자,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당권은 뭐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3억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경매만 들어가게 되면 돈이 이제 현금화 됐던 거죠. 현금화. 돈이 현금화가 되면 그 현금에서 자기가 받아야 될 돈 빨리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경매를 A가 직접 신청하든 누가 신청하든지 간에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저당권은 다 소멸하고 단지 저당권자는 맨 앞에 서서 먼저 돈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자,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전세권자였을 때는 A가 먼저 돈을 가져갑니다. 돈을 먼저 가져가는데요. 이 물건이 한 5억 정도라고 해보죠. 5억 정도. 5억 정도인데 만약에 B라는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가지고요 2억의 또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고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고 해보죠. 그래서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 2억 원의 채권이 있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그 공사 대금 있죠. 공사 대금에 대해서 2억 원의 채권에 대해서 X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을 또 행사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저당권자고 이 사람은 유치권자이기 때문에 누가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까? A라는 사람이 먼저 저당권이 설정됐기 때문에 A가 우선이 되고 B가 그 다음 후순위가 돼야 될 텐데 문제는 이 물건에 대해서요. X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돈을 이제 못 갚았어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5억 원, 현재 시가가 5억 원이라고 하게 되면요. 5억 원이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자, 낙찰을 받게 되면은요.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저당권은 소멸하지만요. 유치권도 소멸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치권자는 지금 현재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앞에 설명했죠. 유치권자는요. 갑한테 원래 2억 원의 공사 대금을 받아야 되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경락인이기 때문에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을 해서 우리는 경락인이라고 합니다.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사람이에요. 자, 갑에게서 을로요.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경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이기 때문에 경매는 매매의 그냥 일종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경락인을요. 좀 더 넓은 의미로 매수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경매에 있어서의 매수인이기 때문에 특히 경락인이라고 하지만은 매수인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경매 자체가 매매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매수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B라는 사람이 자신의 유치권은요. 갑이 물건 달라고 했을 때도 난 2억 받기 전에는 돈 못 준다, 물건 못 준다라고 할 수 있고, 새롭게 경매를 통해 가지고 경락을 받은 사람이, 자, 이제는 경매 받아서 내가 소유권자니까는, 자, 물건 내놔라, 나가라라고 하게 되면은, B라는 사람은 이 을에 대해서도 나 2억 받기 전에는 못 나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죠. 이 물건이 5억으로 경매가 돼가지고요, B라는 사람이 유치권이 소멸한다. 유치권이, 선수이자가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소멸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5억으로 낙찰되면 원래는 A가 3억을 받고, 그 다음에, 이건 4억 정도라고 해야 되네요. 만약에 4억으로 낙찰이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4억으로 떨어지게 되면 A라는 사람은 3억 원을 받고 원래 B라는 사람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얘가 1억 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4억으로 떨어지면 얘가 먼저 3억 받고 1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유치권은 약간 좀 독특한 강력한 권리여가지고요. 만약에 경매가 됐다라고 하더라도요. B라는 사람은 을이 나가라고 해도 거절할 수 있어요. 나 2억 받기 전에는 못 나간다라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경매에서 들어와 살기 위해서는 B를 나가게 하려면 뭘 어떻게 돼요? 을이 2억 줘서 B를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을이 B를 줘서 2억 줘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가가 4억 원이라면 이 사람 얼마로 경매 들어가야 됩니까? 2억 원으로 경매를 들어가야 되겠죠. 2억 원으로. 그렇죠. 2억 원으로 경매를 들어가서 낙찰을 받은 다음에 시가가 4억이니까 2억 들어가서 낙찰을 받은 다음에 을이 나중에 B한테 또 2억을 줘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총 을은 4억이 나가는 것이고 B를 내보냈기 때문에 4억 주고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깨끗한 소유권을. 그래서 경매를 들어갈 때 이 사람은 2억으로만 들어갑니다. 유치권자가 있을 때는. 그래서 경매 들어갈 때는 혹시 유치권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요. 유치권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요. 보통 경매 들어가면 유치권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유치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요. 4억으로 경매를 들어갔어요. 4억으로 경매를 들어가니까는 A라는 사람이 먼저 3억 받아가고요. 나머지 1억 원을 갑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았죠. 한 푼도 못 받았기 때문에요. 을이라는 사람은 B한테 나가라고 하면은요. 나는 2억 받기 전에는 못 나간다 해버리면은 을이 B한테 다시 2억 줘서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얼마가 나가는 겁니까? 총 6억 원이 나가는 거죠. 6억 원이. 그래서 경락인이 이렇게 경매를 할 일은 없겠죠. 경매를 하는 사람은요, 가장 합리적인 사람,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않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경매 보는 사람 이런 거 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절대 손해를 안 본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경매를 2억 원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2억 원으로 경매 들어가고 나중에 B한테 2억 줘서 내보내기 때문에 경매를 2억 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경매가가 2억이니까 돈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2억이니까 을이 먼저 2억을 가져가게 되고요. B는 을로부터 2억을 다 받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받게 됩니까? B라는 사람이 2억은 다 받게 되고요. 오히려 1순위 저당권자였던 A가 3억 중에서 2억밖에 못 받는 거죠. 1억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4억짜리 물건이고 자기가 선순위로 최선순위로 3억 원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후순위로 생기는 유치권자가 있게 되면 유치권자가 실질적으로 우선해서 먼저 돈 받고 저당권자가 나중에 돈 받는 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자는요, 굉장히 강한 권리예요. 사실상 유치권자는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러나 경락인이 온다고 하더라도 누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다 반환을 거절해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사실상 최우선 변제, 먼저 변제를 받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죠. 자기가 선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유치권자가 있으면 결국 자기가 손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유치권자가 이렇게 강력한 권리인데, 그러면 결국 이렇게 후순위로 유치권자가 생기게 되면은 저당권자는 이렇게 손해가 보는데요. 자, 우리가요, 이제 민법을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어떤 그 원리들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민법에는 여러 가지 권리자들이 나옵니다. 소유권자, 점유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이렇게 유치권자.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보호되는 사람, 우리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저당권자들이에요. 보통 저당권자는 개인이 저당권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은행들이죠. 은행이 저당권자예요. 은행이 이런 식으로 3억 빌려주고 2억밖에 못 받게 되면 은행이 손해보는 거죠. 자, 은행이 손해보면 은행에 부실채권이 쌓이게 되고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 은행이 망하게 되고, 은행이 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은행에 예금해뒀던 사람들도 돈을 못 받게 되니까 망하게 되고, 국민 경제가 다 망하게 되고, 경제가 다 흔들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 법 제도 중에서요, 권리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저당권자를 가장 보호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자기의 과실이 없는 한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요.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돈을 빌려줄 때는 4억을 빌려줬는데, 그러니까 X물건이 4억짜리예요. 4억짜리 물건을 담보로 3억을 빌려줬는데 그 이후에 B라는 사람이 이 물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물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해버리면은 결국 어떻습니까? 이게 경매가 됐을 때 2억 원을 B가 먼저 받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돈 빌려줄 때는 난 3억 빌려줬고 이건 4억이었는데 2억밖에 못 받게 되니까 이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손해를 보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요, 이 저당권자를 침해하는 유치권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요,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2억 원의 채권이 이 물건과 전혀 상관없이 발생된 채권인 거죠. 전혀 상관없이 발생된 채권을 가지고 그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을은 어떻습니까? 4억 원으로 낙찰을 들어오겠죠. 유치권자가 없으니까. 4억 중에서 A가 먼저 3억 받고 B가 1억 받는 것이죠. 자, 이렇게요. 이렇게 유치권은 저당권자를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치권을 인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유치권을 인정하게 되면 저당권자가 손해보는 거죠. 우리 법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보호되는 사람이 저당권자니까 저당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권리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은요, 이런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고, 그럼 어떤 경우만 유치권이 인정되느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물건이 원래 3억이었습니다. 원래 2억밖에 안 됐어요. 가치가 2억밖에 없었어요. 자, 가치가 2억밖에 없었는데 A라는 은행에서 이 평가를 잘못해가지고 3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자, 이러면은 A은행은 자기가 잘못한 거죠. 얼마만큼 잘못했습니까? 1억 원어치 잘못 판단을 한 거죠. 잘못 판단해서 3억을 이제 빌려줬다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유치권자가 없을 때를 생각해 보죠. 유치권자가 전혀 없었을 때 이 물건이 결국 이 사람이 3억을 못 갚아서 A가 경매를 들어갔습니다. 그럼 현재 시가가 2억이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2억으로 낙찰이 들어가게 되겠죠. 2억으로 낙찰이 들어가게 되면은 A가 2억 받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지금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A라는 사람은 유치권자가 없었을 때요. 2억밖에 못 받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2억짜리를 새롭게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요. B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이 2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억 원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 물건의 시가가 2억 원이 향상이 돼가지고요. 4억의 가치를 갖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는 4억 원이에요. 자, 현재 시가가 4억 원이다 라고 했을 때요. 자, 그러면 이때 보죠. 자, 이 상태에서 갑이 결국 A한테 돈을 못 갚아가지고요. 못 갚아서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얼마로 낙찰을 받겠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요. 2억 원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제 리모델을 해가지고 2억 원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는 을은 얼마로 낙찰을 받겠습니까? 원래 이게 4억짜리지만은 가치가 B가 2억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결국 2억 원을 공제하고 2억 원으로 낙찰이 들어가겠죠. 2억 원으로 낙찰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A가 2억을 받고 그 다음에 을은 B한테 2억 줘서 내보내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공사대금 2억 원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유익비가 되겠죠. 이건 유익비죠. 이 유익비를 가지고요. 유익비를 가지고 유치권을 만약에 B가 행사하게 되면은 B라는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 낙찰가는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유익비를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익비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2억 원으로 낙찰받는 거죠. 그리고 유익비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 유익비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했을 경우에도 2억 원으로 낙찰되는 거죠. 즉, 저당권자는 유치권자가 있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원래 2억밖에 못 받는 사람이 유치권 있어도 2억, 없어도 2억이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사실상 이 사람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A에게 손해가 없는 거죠.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거예요. 이런 유익비를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손해보는 일이 없는 거죠. 유치권. 그러면 이 유익비라는 건 어떤 비용을 말합니까? 이 물건 X죠. X 물건의 시가를 상승시키는 비용이 되겠죠. 시가를 상승시키는 이런 비용.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이 되겠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다시 말해서 그 물건 자체의 가치를 상승시켰다랄지 그 가치 감소를 막는 바로 그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 이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했을 때는 저당권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를 손해를 주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은 손해를 주지 않는 유치권이라는 것은 바로 그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적어도 저당권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에 의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채권은 바로 이 말입니다. 그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 이것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요, 비용상환청구권, 이렇게 유익비 상환청구권이라든지 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 이런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인정합니다. 모든 채권이 다 유치권을 위한 채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B자를 붙여가지고 말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공사대금 채권은요, 원래 10억짜리를 10억짜리를 11억 원으로 상승시키는 리모델링 비용이 되는 거죠.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비 채권이죠. 그 물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 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유치할 때 그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아무 채권 가지고 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에 있어서는 유치권을 성립시키는 채권,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냥 공사비 채권, 공사대금, 이렇게 B자라는 비용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 보시면 이렇게 공사대금 채권, 공사비 채권, 그 물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바로 그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이때 해가지고 양가로 3번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이때 건물에 먼저 성립되어 있던 저당권자가 건물에 경매를 한다고 유치권을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경매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이렇게 유익비를 가지고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경락인에 대해서, 경매에서 매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갔다고 해서 유치권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돈 받기 전에는 절대 물건 못 내놓는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유치권이고 굉장히 강력한 권리죠. 이런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바라봅니다. 자, 양가로 4번은 넘어가십시오. 동물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양가로 5번 보시면은 건물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 1억 원. 자, 보증금 채권 잡으죠. 이것이요, 유익비 상환 채권이 아니라요, 만약에 이 건물이요, 이 건물이 한 4억 정도 된다고 해보죠. 4억 정도 되는데 1순위로 A라는 사람이 저당권자 3억 주고 저당권을 설정이 되고요. 2순위로 이 사람이 2억 원의 보증금을 주고 들어가 있습니다. 보증금. 2순위 임차권자예요. 임차권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2순위자이기 때문에 누가 1순위로 돈 받습니까? 4억 원으로 경매가 되면은요. 경매가 되면은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먼저 3억 받고요. 나머지 이 사람 1억만 받는 거죠. 저당권자가 1순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보증금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4억짜리 집이었는데 이 사람이 보증금 2억 주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보증금 2억은 어떻습니까? 보증금 2억 원을 가격에 줬다고 해서 X 물건의 시가가 2억이 상승되는 건 아니죠. 물건 자체는 그대로 있잖아요. 집 자체는 그대로 있고 보증금 2억만 갑한테 갔을 뿐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2억 원은 이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그런 채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요, B라는 사람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보증금 주기 전까지는 나는 물건 못 준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보증금을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렇게 사람이 보증금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아, 이 사람이 2억 원을 유치권을 인정이 돼버리면요. 을은 어떻습니까? 물건이 4억짜리니까 이 사람이 보증금 2억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이 사람 2억으로만 경매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2억 원은 을한테 줘서 내보내야 되냐? B한테 줘서 내보내야 되니까. 2억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은 2억만 돈을 받을 수가 있고 결국 B라는 사람이 2억 다 받고 나가는 거죠.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4억짜리 집인데 경매 들어갔더니 2순위자 B는 2억 원을 다 받게 되고 그 다음 순위로 A는 2억밖에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순위가 뒤집어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B는 그 보증금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유치권 행사할 수 없어야 을이라는 사람은 4억 원으로 경매를 들어갈 것이고요. 그러면은 A가 3억 받고 B가 1억 받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증금 같은 경우는 그 물건의 시가를 상승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채권 가지고 유치권 이런 건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요, 보증금만한 채권을 가지고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 답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보증금, 권리금 뭐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게 되면은 요런 내용들도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유치권에 효력해가지고요, 넘기시면 양가로 1번에 자,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거죠. 점유하면서 어떻습니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치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자, 공사대금 채권자의 건물의 유치권자가 점유하던 건물에 경매로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변동되면 유치권자는 누구에게 미순급을 변제하라고 청구하느냐. 이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병이라는 사람.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100만 원의 수리비는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냐면요. 을과 병 사이에 시계를 수리해 주기로 을과 병 사이에 계약을 했잖아요. 시계를 수리하는 계약은 갑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통해서 100만 원의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채권은 병이 을한테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치권은 물권이라는 거죠. 물권이기 때문에 을한테도 행사할 수 있고 갑한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지만 수리비 채권 100만 원은 을한테만 행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요, 을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요, 여기 이제 유치권자가 있는데, 병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병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겼으면은요, 공사 계약을 한 사람은 을이죠. 을이기 때문에 돈, 1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을한테만 행사할 수가 있어요. 병한테 1억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병이 물건, 내가 신소유자이기 때문에 병한테 물건 달라라고 하게 되면은 병이 달라고 했을 경우에도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병한테도 반환을 거절할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도요, 만약 이 사람이 보증금이 아니라 공사대금, 즉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정당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했다. 그러면은 경매가 돼가지고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현재는 을이 소유자라는 거죠. 자, 그럼 이때도 B는 어떻습니까? 돈 2억 원의 채권은 자기가 계약을 했던 갑한테만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유치권은 을한테,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채권은 특정인에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미수금을 변제하라, 돈을 갚아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갑한테만 행사할 수 있어요. 을한테 돈 갚으라고는 못합니다, 유치권자가. 그러나 을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돈을 갚아야 될 의무는 없지만 갚지 않으면 B가 안 나가버린다는 거죠. 유치권은 을한테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B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갚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갚아야 되기 때문에 2억 원을 따로 공제하고 경매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때 유치권자는 새 주인의 건물 인도해달라는 요구도 거부할 수 있느냐.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죠. 이건 가능하죠. 물권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양가 2번 보시면 경매권 했는데요. 유치권자는 자, 경매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경매를 했을 때도 그 경락인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것이 공사비 채권이어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가 있고요. 주장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는 굳이 경매를 이 사람이 스스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도 경매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경매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직접 경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2억 원을 받기 위해서 직접 경매를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이런 경매를요,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하는데 이것은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유치권자는요, 우선 변제권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매를 하게 되면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비워놓고 경매를 합니다. 보통 경매는 집을 비우고 경매를 하게 되는데요. 집을 비우고 경매를 하면서요, 담보권자든 우선 변제권이 있지만은 유치권자는 유치할 수 있는 권리만 있지 우선 변제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누구에게든지 반환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을 뿐이에요.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자,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경매에 대해서는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도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치권자는요, 이런 자신들이 이제 점유를 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경매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그러면 유치권자는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느냐? 만약 이 사람 유치권자면 이 사람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직접 점유하고 있고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로 주임으로써 남의 것을 점유하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써 잘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성관주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잘 점유해야 되는 것이지 동그라미 2번처럼 소유자의 승낙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치만 할 수 있지 소유자의 승낙도 없이 그 유치물을 마음대로 사용 못하고요. 이 사람이 뭐 시계차고 돌아다닌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 직접 사용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게 할 수도 없고요. 또는 담보 제공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 그냥 유치만 하고 있어야 되지 마음대로 사용 또는 대여, 그러니까 수익하는 거죠. 수익, 대여, 빌려주는 것, 또 담보 제공 이런 것들을 소유자의 승낙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권리 의무가 있고 유치권은요. 소멸해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도 바로 소멸한다고 했죠. 동그라미 1번.
그리고 동그라미 2번처럼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서 물건을 점유해야 되는데 만약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서 점유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을 한다든지 뭐 딴 사람한테 뭐 빌려준다든지 하게 되면은요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요 그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서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 사람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채권을 위해서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채권은. 그래서 채권을 위해서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치권은요, 따로 소멸시효라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따로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지는 않아요.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권리를 소멸시키는 효력을 주는 것. 이걸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유치권자는 계속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100만 원의 채권요. 이 채권과 유치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별개의 권리인데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래서 이 채권을 10년간 만약에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을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요. 자,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청구하는 것이 되겠죠. 유치권은 점유만 하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채권은요, 청구를 통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일정한 기간 동안 이 사람의 채권만 있었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자, 그래서 점유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서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해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채권이 소멸시효에서 소멸해버리면 채권이 없는 유치권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유치권은 그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소멸해버립니다. 즉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즉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행사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유치권도 소멸해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동그라미 3번에 있어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서요.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은 소멸시효에서 소멸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게 되면 유치권 자체가 소멸시효에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유치권도 따라서 소멸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유치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해하실 때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요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기억하시고 천천히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그럼 잠시 쉬었다가요. 저당권, 마지막 저당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